자, 오늘 수업은 이제 이 교육사회학 중 이제 사회 계층입니다. 사회 계층. 계층인데 이 사회 계층, 원래 사회란 정의가 뭐였습니까?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의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럼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모였으면 그 중에 좀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작은 놈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적어도 모였으면 그 중에 잘 나가는 놈이 있고 또 못 나가는 놈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놈, 약한 놈.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그 중에 계층이 생깁니다. 뭐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등등.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기본적으로 모였다면 그 중에 계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그룹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계층입니다. 계층. 그럼 이 계층, 예를 들어 사회 같으면 두 사람에서 모이고 그 중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상류층과 하류층, 이 계층들이 왜 생기는가? 결국 이제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기능주의, 갈등주의는 기능주의에서는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보고 갈등주의는 잘 못 돌아가고 있다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 계층이 생기는 것,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생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능주의는 잘 되고 있다는 그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갈등주의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다, 또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계층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주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이상 사회에서 모이면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강한 자, 약한 사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어차피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날씬한 사람 있듯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머리 뭐 똑똑한 사람 있고 또 멍청한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 그럼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층의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한 것은 당연하다. 뭐 그대로 당연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갈등주의는 아니다. 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계층이 이렇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상류층 사람들, 지배층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 지향. 우리 할아버지 때 잘했다. 우리 부모 때, 우리 조상들. 이런 데 지금 어떤 과거 지향적 성격이 강하고 과거에 있던 신분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반했으니까 나도 양반, 나도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어서 나도 귀족이다. 우리 조상들이 잘 나갔으니까 우리도 잘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우리 조상들, 부모들,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과거에 썼던 정통성을 찾아내서 자기 신분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쪽에. 그래서 현재도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뭐랄까? 신분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요즘 말하면 대물림, 신분관계 보호의 대물림, 세습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류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중산층들은 좀 더 우리 아들을 잘 길러서 우리 아들들은 상류층으로 가야지. 그래서 치맛바람, 슈퍼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사회지향적이고 뭔가 맞벌이 부부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하류층, 피지배층들은 현재 지향적,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현재 미래 희망과 꿈도 없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한 번 하류층은 영원한 하류고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하류층이니까 노력해봐야 똑같다 이렇게 숙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향적, 그날 먹고 그날 쓰고, 그날 하루 노가다 벌어서 그날 다 쓰고,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쓰고,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하고, 그냥 미래 저축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거 없고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쓰게 됩니다. 뭐 이번 달 벌어서 이번 달 카드값 다 돌려막으면 그냥 땡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지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주의 사람들은 교육을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합니다. 사회를 강조하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면 인간을 왜 변화시키는가?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려고 합니다. 결국 변화 대상은 인간이고 변화는 인간이고 왜 변화시키는가?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려고. 사회가 완전한 객체고 사회가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객체니까 그야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뭐 인류에 이바지하고 이런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분의 어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지배층, 피지배층 이렇게 중류층, 상류층, 하류층 왜 생기는 거? 그것은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류층 가고 능력 없는 사람은 하류층 간다. 그래서 당신들은 능력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서 열심히 경쟁하라.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만 상류층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은 뭔가 선발 배치하는 데 선발. 그래서 능력을 기르고 능력별로 좋은 자리, 중간 자리, 나쁜 자리 이렇게 배치하는 능력별로 선발해서 그 자리를 배치하는 선발 배치 기능이 교육의 주기능이다. 결국 그 다음에 교육은 사회화다. 인간을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사회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능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능은 사회화, 선발 배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기르게 되니까 교육을 계속 받아서 교육 연한이 계속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 더 많이 기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남들 대학 가면 난 대학원, 다른 사람 석사는 난 박사까지, 아니면 딴 사람 국내에서 하면 난 외국까지 가서 이렇게 계속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 그게 뭔가 스펙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을 계속 쌓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기능주의 생각이고, 반대로 갈등주의는 갈등주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계층이 아니라 계급이다 보면 계급이고, 계급은 대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빼앗는 사람과 뺏기는 사람, 이 두 가지뿐이죠. 두 가지. 계층은 뭐 다양한 이렇게 양적 개념이라면 계급은 질적 개념. 그래서 이 계급은 항상 없애야 될 대상이 이렇게 이런 중간에 계급 없애고 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평등. 이 계급 구분은 없애야 될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없어져야 또 없어질 수 있고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 계층은 상류층, 중류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잘나가는 사람, 못나가는 사람 항상 있기 마련이다. 단지 이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류층에서 중류층으로, 중류층 상류층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지 계층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보면 고정되어 있다. 상류층, 중류층은 영명 정해져 있고 단지 사람이 상류층으로 갔다가 중류층 갔다가 하류층 갔다가 왔다 갔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회 구조, 사회 계층은 그대로 딱 정해져 있다 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고 또 변하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은 고정적이다 보면 고정적. 딱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고 사람만 오르락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건물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사람이 1층 올라갔다 2층 올라갔다 사람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물의 3층 건물은 딱 구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1층, 2층 건물 없애고 다 단층제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적 개념이고 어떻게 평등하게 한 층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계층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없앨 수도 없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있게 되는데 없앨 수 없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보고 이 사람들은 계급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없애야 된다. 또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적, 이건 유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 중심이니까 사회가 개청이 돼 있고 사람은 거기서 끼워 맞춥니다. 위에 끼워 맞출 수 있고 여기에 각각 선발 배치해서 끼워 맞춥니다. 나사가 끼워 맞추듯이 여기저기서 나사를 끼워 맞춥니다.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은 가르쳐 인간 중심, 인간의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이 살기 좋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회를 바꿔야 되는 사회를 한번 건물을 뜯어 고쳐서 사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맞게. 그런데 여기는 사람은 옷에 맞추는 것이고 여기는 옷을 사람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옷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살을 뺍니다. 몸매를. 아니면 여기는 아예 옷을 내리는 것이 마음 편하게 인간 중심으로. 뚱뚱하면 그냥 옷을 더 내리는 것이고 여기는 날씬하게 돼서 몸을 옷에 맞추면 살 빼기 다이어트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옷을 바꿔야 된다. 옷을 수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맞게 인간답게 살도록 사회를 바꾸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회는 이렇게 계급이 생기는데 계급이 왜 생기는가? 어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것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배경,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신분이 정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부자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가 부자면 자기도 부자 되는 것이고 가난한 아버지는 가난한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따라 부자 아들, 가난한 아들. 또는 아버지가 귀족이고 아들은 귀족.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불평등이 계속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영속화된다. 한 번 더 세습되고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한 번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제 갈등주의 대표인 사람은 볼서, 긴티스 이런 사람이 있고 기능주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은 블라워, 덩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은 어떻게 민주는 본인이 상류층이라 생각해? 중류층, 하류층 어디라 생각해? 중류층? 설경이는 중류층? 다 중류층이네. 나만 하류층이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주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상류층이다, 나는 중류층이다, 나는 하류층이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주관적 측정 방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평판적은 남들이 설경의 친구들이 너보고 중류층이라 그래, 상류층이라 그래.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남들이 나를 상류층으로 보는가, 중류층으로 보는가? 남들은 저를 보고 다 하루쯤은 제 집엔 텔레비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층이다. 적어도 대부분 집이 다 텔레비전인데 제 집은 텔레비전이 없다. 컴퓨터만 2대고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남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평판적 방법. 그다음에 객관적 측정. 객관적.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월 소득 얼마입니까? 학벌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등등 이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 그 아파트 33평이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서울입니까? 경기입니까? 뭐 충청권입니까? 호남권입니까? 이렇게 해서 객관적 수치로 나누는 방법이 객관적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눠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하류층은 영원한 하류층인가? 상류층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그래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계층 이동입니다. 계층을 상류층으로 또는 하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아버지가 잘 나가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결국 하류층으로 전락할 수 있고 집이 다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다 쫓겨나서 월세방에 전전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돼서 떼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은 방법은 중류층이라면 상류층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재벌 아들하고 사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 좋은 나이트에 가야 됩니다. 등등. 어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거나 또는 갑자기 이렇게 뭐 로또 복권 대박해서 수입이 엄청 늘어나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 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 뭐 이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해서 뭐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신분 수익 상승 중에 하나의 방법이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기능주의, 갈등주의사는 야 거짓말 막 뻥이야. 교육 많이 받는다 해서 신분 상승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계속 공부하고 또 교육대학원 가고 그런데도 신분 상승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배경이 결정된다. 교육 능력. 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 신장된 능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데 갈등주의 사람들은 아니다. 돈이다 돈. 본인의 능력보다 집안 배경, 경제적 배경이 더 신분 결정에 또는 사회적 지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기능주의, 선발 배치, 자, 이 자연 발생적, 불가피하게 발생, 자, 고정적 계층, 자, 갈등주의, 자, 계급, 대립 개념, 자, 유동적 개념, 가정의 경제적 배경, 자, 불평등 영속화, 자, 이렇게 한번 가난하면 영원한 가난뱅이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사회계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육만 다 받으면 다 사회계층이 상승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단계 올라가면서 어떤 시험이 있어, 시험. 임용시험, 대학 진학시험, 대학원 시험, 공무원 승진시험, 시험을 통해서 자,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발된 사람들만 다음 계층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떤 선발 기능을 하게 돼요. 선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만 다음 계층, 상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시험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시험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첫째 이제 선택학습 기능, 선택학습.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시험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나서 그걸 복습하고 체크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임용시험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공부하지 않게 되고 임용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대학에서 많이 공부하게 되고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대학에서 잘 안 가르치고 안 배웁니다. 결국 기출문제, 시험 문제가 결국 교육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뭘 배울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나중에 이제 임용시험을 시험을 치는 건데 사범대에서 배운 것을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바뀌어서 기출문제 나오는 것 중심으로 사범대 교육과정이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교육보다 시험 중심 교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선발제도가 있으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교육적인 학습 선택 기능,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 공부하는 데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자, 이 시험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는 교양적이나 다양한 것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시험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잘 알고 있더라도 말짱 꽝입니다. 결국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 문제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요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자꾸 시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학습 기능 또는 교육과정 결정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 간의 서열화, 그 다음에 주요 과목과 부수적 과목, 중요하지 않는 과목. 임용시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과목은
중요한 과목, 잘 안 나오는 과목, 안 중요한 과목 이렇게 서열이 생깁니다. 중고등학교 같으면 자, 수능 시험에 배점이 많은 국영수 같은 것은 중요 과목,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것은 안 중요한 과목 이런 식으로 중요 과목, 안 중요한 과목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서열화가 생기고 다음에 또 시험은 또 하나의 교육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임용시험 합격이다 또는 수능 합격이다 이렇게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일정한 시험에 통과한 사람 자격을 줍니다. 교육의 결과물로 자격, 교사 자격증 이런 자격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기능 이렇게 선택학습 기능, 서열화 기능, 교육과정 결정 기능, 목표 기능, 한번은 목표 수여 기능, 자격 제시 기능 뭐 이런 걸 목표 기능, 자격 기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능, 사회와 관련시켜서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은 사회 통제 기능이 있어요. 통제 기능. 우리가 어제 배울 때 사회의 문화죠. 문화를 통해서 문화 속에 들어있는 힘을 해기문을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기능 한번 배웠고 그다음에 미셀 푸코가 교육의 모든 지식엔 감독 통제 기능이 있다. 통제 기능. 그래서 지식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자, 이 활용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일단 시험 문제. 일단 임용시험에 자, 교사들이 뭐 교장이나 교감에 상명하복, 복종관계. 선생님들 복종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행정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게 됩니다. 명령, 복종 이런 내용이 많이 담고 있는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뭐 철학 같은 거 뭐 이렇게 자율적 사고 강조하는 이런 시험 문제는 적게 냅니다. 뭐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도 별로 적게 내고 이렇게 시험 과목 내용에 따라 어떤 내용을 많이 배우는가 적게 배우는가 그것은 결국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을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한 지식을 뭔가를 시험 출제위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국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식을 심어주자. 그러면 모든 시험에 역사 가산점을 주거나 뭐 역사 성적을 시험에 자, 기본적으로 뭐 필수 과목으로 넣자. 뭐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모든 시험에 역사 시험을 치자. 과목을 넣자. 뭐 이렇게 하면 국민의 역사식을 심어줄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국민의 건강한 신체 단련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 과목에 체력장 시험을 다 넣자. 공무원 시험에도 지금 뭐 경찰 시험이나 수능 시험 이런 데 다 모든 뭐 교원 임용 시험에도 자, 중고등학교 체력장처럼 체력장 시험을 넣자. 이런 걸 다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체력장 거기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적어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체력장 점수 높은 등급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국민의 건강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국민들의 어떤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 과목의 필수, 윤리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넣자. 뭐 공무원 시험에도 윤리 과목. 다음에 교사 임용 시험에도 윤리 과목. 이걸 넣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시험 과목을 어떤 과목을 넣는가, 어떤 내용을 많이 출제하는가, 그에 따라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 일어를 배우게 하자. 그러면 수능 시험에 영어 빼고 일본을 넣습니다. 아니면 중국을 많이 배우게 하자. 그러면 수능 시험에 중국어 과목을 영어 빼고 중국어를 넣게 됩니다. 그럼 모든 국민이 중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국민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어떤 시험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나는 수능에 높은 점수 받았다. 나는 자, 이 수능에서 상위 1% 이내 점수를 들었다. 나는 SK 졸업이다. 이렇게 어떤 시험을 통해서 너는 임용시험 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 그 사회에 내가 했던 사회 지지 기반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줍니다. 아무나 선생님 할 수 없고 임용시험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하고 기존에 임용시험 합격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한 번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기존에 자, 질서 유지하면서 밥그릇을 챙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질서 정당화 기능. 또는 위계화. 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자, 신분 위기아들 만들어야 됩니다.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 대졸자, 중졸자, 고졸자 이렇게. 그다음에 뭐 SK 서울대 출신들, 지방대 출신들 이렇게 위기아 됩니다. 신분을 차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재생산 같은 통과한 사람. 자, 의사들은 계속 의사가 되어서 의사 집안을 계속 신분 재생산하는 것이고, 그 의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 또는 변호사들은 또 계속 변호사 그 신분 유지를 하고 신분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그 변호사 시험, 뭐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만.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 지지 기반을 유지시켜주고 또 신분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자, 이 시험의 기능들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이 사회 신분을 구별, 아까 이렇게 계층이 생기는데 계층을 지지해주고 계층을 자,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험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험제도 없다면은 계층이 생겨도 그걸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됩니다. 신분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부자 가난한 사람 등도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부자, 예를 들어 부자도 강남, 강북 어떤 이런 기준도 하나의 사회적 통제 기능입니다. 너는 강남 사람, 나는 강북 사람, 너는 서울 사람, 너는 경기도 사람. 사실 아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개념이 애매합니다. 뭐 애정남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상류층이고 어느 정도가 중류층인가. 설경이 상류층 되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상류층이 될 수 있어? 그럼 한 달에 소득 500이다. 그럼 500 이상 하면 상류층이다. 그럼 하루층은 한 달에 얼마 이하로 버는 사람은 하루층으로 볼 수 있겠어? 300, 200, 200 밑으로는 하루층, 200에서 500까지 버는 사람은 중류층, 500 이상은 상류층.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양적으로 이렇게 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자, 뭐 사회 통제 개념으로는 이렇게 강남 사람, 강북 사람 뭐 이렇게 이런 하나의 개념도 자, 거기 강남하면 부자들, 강북 사람 안 부자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어떤 이 시험 선발이나 사회적 개념 이렇게 이 사회를 질서를 자 유지시키는 기능들이 아까 시험에도 있고 이런 사회적 개념이 뭐 강남, 강북 이런 것들 개념이 아예 자 사회 계층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험 선발도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을 구분하고 구분을 자 고정시켜주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이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구분하는데 시험이 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시험이 그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에. 그리고 이렇게 대졸, 중졸, 고졸 아예 교육 같은 거 다 없었다면 대졸도 없고 중졸도 고졸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대학 출신, 지방대 출신 뭐 이런 것도 구별도 없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고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별이 합리화되고 확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사회 질서를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이 진짜 사회 구분을 확대시켜주는가?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기능주의입니다. 교육을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하류층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이렇게 보고 그 이제 근거로는 방학 중에는 아이들의 성적차가 점점 줄게 되고 학기 중에는 점점 줄게 되고 방학 중에는 성적차가 는다. 부자들과 가난한 집애들이 실력 차이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학원 가는 애들, 과외비 받는 애들 있고 그냥 집에서 노는 애들 가난한 집에 놀고 저 엄마 일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알바하고 그러는데 학기 중에는 같이 다 학교 공부해 오니까 오히려 성적 차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평등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능주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 재생산 이론,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나 문화적 재생산 이론. 이 재생산은 교육이 신분 관계를 대물림하고 부의 세습하게 된다. 재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등주의인데 이 사람은 교육적 자체가 가진 자에게 봉사한다. 가는 사람들은 교육제도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학원, 좋은 선생님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아예 좋은 선생님 이런 교육제도가 있음으로써 가진 자는 더 잘 나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걸 이용 못해 더 차이를 많이 만든다. 신분격차를 더 확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적은 결국 이게 좋은 성적인 사람은 좋은 회사 취업해서 수입이 많이 되고 그 수입이 많으면 또 저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서 더 좋은 대학,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많은 수입. 그 아들들은 계속 이게 자 중산층 부자가 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좋은 교육, 좋은 강의 못 듣고 좋은 성적 못 내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니까 적은 월급 받게 되고 좋은 데 취직 못하고 또 그 집 아들 또 가난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 부자는 더 부자 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육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말하는 이게 뭐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할 기회는 있겠니 그 이용할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것이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갈등주의는 오히려 교육제도가 없는 게 낫다. 아프리카 원주민 토인처럼 밀림처럼 교육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다 평등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생기고 잘 받은 사람은 더 좋은 지위, 못 받은 사람은 더 나쁜 지위로 이렇게 점점 구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동네 친구는 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실업계 가는 사람들, 인문계 가는 사람들, 또 외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계층이 생깁니다. 층이. 쟤는 외고, 과고 간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 실업계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그 다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또 층이 생깁니다. S대, K대, Y대 가는 사람, 아니면 2호선 타고 다니는 애들, 아니면 빨간 버스 타고 시외로 가는 애들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는 물도 달라요. 미팅할 때도 그전까지는 같이 중고등학교까지도 같이 인문계 다 놀았는데 뭐 교회 가도 아니면 뭐 성당 가도 같이 놀았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는 또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호선 타고 다니는 그런 애들하고 빨간 버스 타고 저 먼데 가는 애들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같이 모여도 이야기 달라집니다. 같이 울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청이 생기고 걔들은 또 졸업하고 취업도 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계층이 계속 갈라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친했는데 점점 나이 들수록 또 차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결혼해도 이렇게 부자 동네 가기 남편 잘 만나서 큰 아파트 평수대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데 50평대 사는 애들 40평대 30평대 같은 아파트 단지 살아도 같이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30평대 사는 사람들은 30평대 아줌마들끼리 모이고 40평대 모이고 50평대는 50평대 아파트 단지 아줌마들끼리 모입니다. 밥 먹으러 가도 또 다릅니다. 같이 모여도 50평대 아줌마들 가는 식당 다르고 30평대 30 다릅니다. 같이 올려도 나중에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0평대 아줌마는 밥 먹으면 적어도 3만 원짜리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럼 5명 보면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0평대 아줌마는 2만 원짜리, 30평대는 지금 만 원짜리 점심 먹게 됩니다. 근데 30평대 사는 아줌마가 50평대 아줌마 여기면 가끔 이렇게 15만 원씩 밥값 내려고 하면 속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모이면서 점심 한 끼 내는 한 15만 원씩 이렇게 20만 원 쓰다 보면 가게 지출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같이 이제 비싼 무리끼리 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정이 알게 모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분 확대 재생산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무효과로는 이 교육하고 재산은 교육하고 신문하고 사회신문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무효과론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계층 간의 관계에서 어떤 교육이 사회계층을 평등화한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자 신분계층을 확대 재생산해서 자, 더 신분 분할을 확대 촉진시킨다 이렇게 보는 갈등주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은 주로 이렇게 기능주의, 갈등주의, 평등화론과 재생산 이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 이론은 자 신분의 세습, 신분의 대물림. 물론 이제 옛날 때 양반 상놈 이런 구분은 없지만 부자는 계속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고 계속 부자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도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분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계속 강남에 살고 강북에 사는 사람은 계속 강북에 살게 됩니다. 강남엔 아파트 한 채 33평이 뭐 10억, 15억 되는데 강북에는 뭐 5억 됩니다. 그거 5억 팔아서 15억 아파트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강남에서 아파트 팔면 강북에 아파트 3채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3채까지 안 필요하니까 그냥 강남 사는 것입니다. 강북에는 강남 이사 못하고 그냥 계속 거기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보위, 세습, 대물림 그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는 재생산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생산. 그러면 이제 이런 신분 상승 되는 방법에 있어서 누구나 될 수 있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후원적 이동과 경쟁적 이동이 있어요. 경쟁을 시험을 통해서 상류층으로 가는 방법과 후원적 이동, 백을 통해서 줄을 타고 가는 방법.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후원적 이동은 이미 조기 선발, 이미 어릴 때부터 결정됩니다. 부잣집이 태어난 애들은 계속 뭐 선화여고 이렇게 하고 예술고등학교 뭐 등등 해서 과학고등학교 외고해서 이미 갈라집니다. 거기부터. 가는 집 애들은 일반 학교, 뭐 실업계나 인문계에서 뭐 지방대나 B급 대학 가서 그 신분을 굳어진다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고 노는 물이 다르게 됩니다. 경쟁적 이동은 누구나 시험을 통해서 이제 대학 졸업해서 결국 사회적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만기 선발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시험을 통해서 자, 신분 상승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시험을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마지막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시험 쳐서 그 시험 성적이 결국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기 선발되는 사회가 있고 만기 선발되는 사회가 있는데 조기 선발되는 건 후원적이 주로 이제 이 사람 미리 결정된 백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경쟁적 이동은 만기 자 대학 졸업하고 사회 이동이 결정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대기업에 이렇게 뭐 삼성, 현대 같은 데 이렇게 인력관리위원회에서 매달 이제 11월 달 되면 자, 이 취업 자,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원서도 서울에 이렇게 뭐 5개, 10개 대학만 원서 주고 남은 지방들 원서도 잘 안 줍니다. 받으러 가도 안 주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도 자, 그 중에서도 매달 이제 11월 달에 원서 접수 받습니다. 받으면 인사처에 전화 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아들, 내가 무슨 뭐 현대그룹 현대 계열사 누구 사장인데 우리 아들 뭐 조카가 무슨 지원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처에서 그 이력서 찾아서 그 위에 빨간 글씨로 계열사 무슨 사장 누구 아들 이렇게 빨간 적어 놓습니다. 그럼 또 전화 오면은 또 전화 옵니다. 이번에 누구 원서 냈는데 그러면 무슨 계열사 또 현대 상선 뭐 무슨 이사 뭐 누구 아들 뭐 조카 하면서 또 오면 거기다가 이력서 찾아 또 표시해 놓습니다. 다 표시되고 한 2,000명 뽑으면은 그 중에 한 90%는 그때는 빨간 색깔이 다 사인편에 적혀 있습니다. 청탁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자 이렇게 시험 성적 중에 우수한 사람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미리 뽑을 때 대부분 그런 게 청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미 이제 회사 입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하면 들어와서 왜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탁해서 업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지방대에서 맨 딱 나와서 들어오면은 돌아서 뽑아놓으면 이 사람 자기는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딴 데 가서 하는 거래처 갔는데 거래처 뭐 선배 후배도 아니니까 밀어줄 거래처도 잘 연결도 안 되고 또 계약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밀어줘서 이렇게 쉽게 일이 됩니다. 저희 가도 동문, 동창, 선후배, 후배 줄줄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 거래처 관계에서 일을 많이 맡아오고 성과도 많이 높고 줄이 일이 잘 풀리게 되는데 지방대 있는 사람 뽑아도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자기 혼자 잘나지만 열심히 회사 안에서는 하지만 이제 다른 부서와 협력 관계나 다른 데 가서 뭐 계약고를 따온다든가 전혀 잘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불리하게 되니까 계속 갈수록 이렇게 차이게 됩니다. 과거 이제 뭐 현대인력관리위원회하고 이제 소송 붙은 경우 있습니다. 거기 입사시험에 떨어져 자기는 거기 2,000명 중에 영어 성적이 3등으로 토익도 만점 받고 그다음에 그 자체 영어 시험도 전체 중에서 3등으로 영어 실력에서 자기는 유학 안 갔지만 영어 책을 그냥 토익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해서 거의 3등으로 시험 성적은 3등이었는데 최종 합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냐고 소송을 냈는데 거기 인력관리원 답변은 우리는 당신을 아직 당시 선배가 한 명도 우리 회사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을 그래서 뽑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걔 동생도 그 사람은 이제 대전의 B대학이라고 뭐 이제 졸업자인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대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좀 다닐 때 사고를 쳐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동생은 뭐 착실히 공부해서 서울에 대학 들어가고 서울 S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맨날 당구 치고 학점도 뭐 D, F, 뭐 D, C, D 막 깔았는데도 똑같이 이제 자기는 군대 갔다 와서 들어오고 동생은 이제 현역으로 들어왔는데 동생은 성적이 낮은데도 입사 성적이 낮은데도 들어오고 자기는 입사 성적이 높은데도 이제 뭐 지방대란 이름으로 탈락된 그런 사례가 있어 그걸 이제 소송을 이제 걸었는데 결국 이제 그건 선발은 회사 사람 어떤 사람 뽑을 것인가 회사의 재량입니다. 성적으로 뽑든지 미모로 뽑든지 뭐 자기 뭐 친척 뽑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뽑는 것이고 기준이고. 근데 주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후원적 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이명박 되면 자기 뭐 교회 사람, 자기 동네 사람, 자기 고등학교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 대부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아직 이제 후원적 이동 이런 게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경쟁 이동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뭐 공무원 시험, 공무원 중에서도 자 주로 이렇게 9급, 10급, 뭐 8급, 7급, 5급 이 밑으로 하급직들은 대부분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외에 뭐 4급, 3급, 2급, 1급은 대부분 이렇게 친인척이나 뭐 아는 사람 이렇게 후원적 이동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 자기 아는 사람 다 집어넣고 또 고위층은 다 자기 아는 사람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적 이동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미 그전에 이렇게 줄이 다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미 자 친인척, 동네, 고향 같은 교회 이렇게 다 이미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적 이동 방식과 경쟁적 이동 방식이 있다. 그래서 후원적 이동 주로 조기 선발로 결정되고 경쟁적 이동은 만기 선발로 결정된다. 자, 따라해서요. 자, 시험의 기능, 교육적 기능, 선택학습 기능, 자, 교육과정 결정 기능, 서열화 기능, 목표 기능, 자격 기능, 자, 사회적 기능, 자,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 질서 정당화 기능, 자, 위계화 기능, 재생산 기능, 자, 교육 평등화론, 기능주의, 자, 교육 재생산론, 갈등주의.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 교육적 기능이고 어떤 것이 사회적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고 사회적 기능은 사회 신분이나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인데 우리가 교육을 인간 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 변화. 그런데 이 인간의 변화되면 사회도 변화됩니다. 이
사회 변동의 생일인데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 할게요.